자, 고1 3월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 한번 보도록 하죠. 21에서 24번 문제가 되겠고요. 요 내용은 이제 큐비즘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지요.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묻는 문제였고, 기억을 위한 내용, 포인트, 문맥음을 파악하는 문제. 24번도 역시 포인트네요. A, B, 비교, 그 다음에 적용 문제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 단락별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비문학을 읽는 방식은 단락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심 내용하고 세부 내용하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이나 사회, 예술 같은 부분에는 이 정보가, 중심 정보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 정보가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읽어가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예술을 읽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경제 읽어버리면은 이 과학기술 경제 지문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을 좀 어려워하고 잘 읽히지 않는 친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반드시 단락 정리 이거 훈련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문들을 좀 빠르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큐비즘과 관련된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자, 이 상대적인 것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그죠? 예. 그래서 과학 문명의 발전이 기존의 인식을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큐비즘의 탄생 배경이 되겠다. 큐비즘 탄생 배경. 그게 뭔데요? 첫 번째 문장이죠.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인식을 뒤바꿔 버렸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통 회화의 성격은 뭐란 얘기입니까?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큐비즘은 이게 아니란 얘기죠.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자, 그러면 이 큐비즘이라 하는 것은 본질 그리고 근원 이것을 나타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큐비즘의 목표.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아하, 구, 원기둥 이런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면서 질감, 부피감을 부각. 색채 또한 자, 그러면 여기는 위에는 형태를 얘기했고 아래는 색채군요. 큐비즘에서 색채.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자,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어떤 그 표현 방식, 큐비즘의 표현 방식 또는 표현 방법이 되겠죠. 형태와 색채 면에서,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이 두 개입니다. 큐비즘의 목표와 큐비즘의 표현 방법. 이렇게 단락 정리를 해야 돼요. 아마 처음에 좀 비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늘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에서 보는 지문들은 굉장히 잘 짜인 글입니다. 잘 짜인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구조를 잡아가다 보면은 실력이 금방 향상이 금방은 잘 모르겠다. 예. 어쨌든 서서히 실력이 좋아지니까요.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들 비문학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 시중에 좋은 이렇게 뭐랄까 교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이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자, 이게 이제 큐비즘의 목표가 되겠죠.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죠. 그럼 잠깐 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큐비즘이 어떤 거를 추구했다? 예, 다중 시점을 추구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모습을 한 화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 밑에 예를 들어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자, 뒷부분은 뭐 예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단원. 자, 원근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근법은 사람의 시각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시각 중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시각 중심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대상의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상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다중 시점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여러 면을 그렸다는 얘기죠. 자, 계속 안에 단락을 볼게요.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이 식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자, A 나왔으니까 별표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대상의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분석적 큐비즘에 대한 설명인데 너무 해체다. 너무 해체. 그쵸? 너무 그 대상을 너무 해체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문제점. 관람객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앞서서 앞단락에서 봤었던 큐비즘의 목표하고 거리가 멀어졌죠. 큐비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어떤 본질, 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원적 형태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 분석적 큐비즘 어때요? 너무 쪼개놔가지고 너무 쪼개서 어떤 근원적 형태나 어떤 본질적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돼버렸네요. 이 분석적 큐비즘에. 자, 다음 단락입니다.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였다. 자, 방금 얘기했었던 겁니다. 분석적 큐비즘이 너무 해체를 해버리니까 대상의 본질과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여기도 별표로 표시 좀 해놓고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법으로는 파피에콜레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단락의 첫 번째에서는 이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나와 있죠.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 해결 방식.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다? 예, 종합적 큐비즘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가 돼요? 예, 예시죠.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지문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파피콜레가 있다.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 이때 얘는 파피콜레의 예가 되겠네요.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무결 무늬의 종이를 직접 붙였다. 화면에 붙인 종이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예. 그러니까 분석적 큐비즘이 너무 해체를 해서 대상의 어떤 형태나 색채가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이 종합적 큐비즘으로 인해서 대상의 색채도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제 끝부분.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자, 이 부분.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 자, 여기서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바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 해방했다는 얘기죠. 이는 표현의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회화의 탄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큐비즘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비문학 단락을 정리할 때 반드시 단락 정리하면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들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2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큐비즘에 사용된 표현 기법이 있었고 큐비즘이 등장 시대적 배경 있었고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 얘는 없었죠.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이 있었죠. 분석적 큐비즘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적 큐비즘 나왔습니다. 큐비즘이 현대 추상화에 미친 영향의 마지막 단락. 따라 답은 3번. 자, 2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자, 2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어디 있었나? 아, 이쪽에 있군요.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점이 되겠죠. 자,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 그러네요. 그래서 극단적 다중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단화, 다중 시점의 극단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2번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이런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인식의 절대적 기준 제시 이건 아닙니다.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미 틀렸죠. 사실적 표현이 아닙니다.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했다. 자, 큐비즘은요,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서 단순화시킴으로 인해서 본질과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가 아니고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전통적 회화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분석적 큐비즘이었죠. B는 종합적 큐비즘입니다. 자, 1번 A는 B와 달리 고유속을 통해 대상을 드러낸다. 자, 분석적 큐비즘은요, 색채도 거의 사라졌다고 무채색을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 뭐라고 표죠? 삽입된 문자가 있었네요. 그게 아니라 그 제목, 그렇죠? 제목으로 관람객들이 이게 뭐지? 잘 뭐 그림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파악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 B 종합적 큐비즘은 A와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이건 B가 아니라 A가 되겠고요. 자, B는 A와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했다. 이게 이제 종합적 큐비즘이 되겠죠. 5번 A와 B는 모두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성한다. 자, 분석적 큐비즘은 이게 없어져 버렸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추론 적용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걸 잘해야죠. 3점짜리니까. 자, 그림 예시가 있고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집들은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자,
큐비즘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이었죠. 그쵸? 단순화시키는 것.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광원이 하나가 아니면 알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다중 시점에 해당이 되겠네.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과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구와 원기둥의 기하학 형태로 대상을 단순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과,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을 판단하는 몇 가지 색으로 제한, 요 부분을 끌어다가 24번을 봐주면 되겠죠. 자,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입방체를 그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큐비즘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도했으니까 당연히 평론가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죠? 왜? 이거는 여담인데 무조건 이게 처음 나오는 것들을 평론가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평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자신들이 평론할 수 있죠. 예, 어떤 이론과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비판합니다. 자기들이 못 본 것들이기 때문에. 잠깐 여담을 했고, 자, 그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거 맞죠? 방금 본 지문에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줄치인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것은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뭔 소리래? 세 번째,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중 시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4번,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 반, 역시 지문에 있었고요.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데 부차적 요소라는 생각을 끈거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입니다. 2번 내용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비즘과 관련된 지문 및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합니다.